자립지원 편입니다. 주거 편입니다. 진학편입니다. 경제편입니다. 법률편입니다. 아동권리보장부가 함께하는 자립지원교육 법률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립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하죠. 그 상황에 도움이 될 법률을 알려드릴 이필우 변호사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자립 선배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립 5년 차고요. 현재는 바람개비 서포터즈 8기로 활동하고 있는 신선이라고 합니다. 바람개 서포터즈 참 멋진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신선 씨와 함께 자립 후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혹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많은 고민들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러한 어렵다고만 생각하는 법률 문제에 대해서 조금 쉽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선 씨는 법적 문제로 고민이 있다거나 혹은 없으셨으면 주변의 친구들 중에 이런 법적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가 있었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지만 몇몇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럴 때는 보통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제가 처음에는 시설 선생님들께 조언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혼자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법이 얽히면 혼자서 해결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변호사인 저도 사실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법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겪을 만한 다양한 사례들을 모아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런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쉽게 대처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친구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법률 상식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주제별로 흔히 일어나는 사례들을 바탕으로 법률적 대처 방법을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주제는 근로계약입니다. 신선 씨는 언제부터 처음 일을 했나요? 저는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일했을 때 그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라는 걸 작성해 보셨나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가 한 10년 전인데요. 그 당시에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좀 제대로 잡혀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당시에 계약서를 적어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쵸. 그때는 그랬죠.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 근로계약서를 잘 안 썼어요. 근데 근로계약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꼭 작성해야 되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렇죠. 근데 근로계약서라는 말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어렵죠. 그렇죠. 이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담은 문서인데요. 근로계약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에요. 그러면 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당연히 보호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조건은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해야 되고요. 근로조건을 서면에 명시한 서류, 그것이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네, 그런데 보통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아르바이트생이 먼저 사장님에게 저 이거 근로계약서 작성해주세요 라고 말하기도 좀 난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귀찮아하시거나 작성하려면 난 다른 사람 알아보겠다 라고 말하는 사장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은 근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사용자분들이 많으셔서 근로계약서를 간단하게라도 작성하는 것이 좋다라고 사장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려보면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아마 작성한다고 하고, 만약 그거를 거부하는 사장님이 있다면 좋은 사장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대신 이렇게 작성해오라고 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만약 사장님이 아르바이트생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시킨다면 그거를 너무 어렵거나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표준계약서라고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양식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 있는 내용들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일을 시작하는 날, 언제 시작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일하는지, 그리고 내가 일하는 내용이 뭔지, 그 다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해야 되는지 근로시간, 그리고 언제 쉬는지, 휴일이 언젠지, 그 다음에 임금, 제일 중요하죠. 급여는 얼마를 받게 되는지, 4대 보험을 가입할지 말지, 그리고 근로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네, 근로시간부터 장소, 그리고 휴일, 임금 같은 8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다 상식적인 선의 내용이기도 하네요.
네, 말해주신 내용을 계약서로 딱 정해놓아야 아르바이트생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은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근로계약서가 꼭 일하는 사람한테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에 일을 하지 않는다거나 출근인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근로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 아직 성인이 아닌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친구들은 보호자랑 같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근로계약은요, 본인만 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후견인이나 보호자라 하더라도 대리계약은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대리계약을 하고 미성년자에게 근로를 시키면 그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럼 근로계약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임금이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간혹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가에서 정한 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한다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되고요. 참고로 내년의 최저임금은 9,160원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일하는 시간이랑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 말 그대로 제일 낮은 최저임금이 계산될 수 있고요. 만약 지금 최저임금보다 낮은 돈을 받고 있다는 것은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급여를 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상 임금은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내 모두 지급해야 되고 만약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이것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저희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가는데요. 근데 만약에 아르바이트생이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사장님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면 어떻게 하나요? 정말 그런 사장님들 많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됩니다.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많은 사장님들이 컵을 깼다거나 아니면 뭐 음식 배달을 실수했다거나 무슨 뭐 물건이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난 빼고 주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임금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일방이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사장님이 막 무서운 얘기를 하면서 너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너 뭐 가면 내 경찰에 신고한다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면서 너 동의해 라고 하지만 이 역시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사장님이 만약에 약속한 돈을 주지 않거나 혹은 다른 명목으로 돈을 공제한다고 하면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고용노동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시면 다 상담이 되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모두 고용노동부에서 상담과 함께 법적 조치까지도 모두 취해줍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를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건 겨우 어린 나이에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것들을 어려움을 겪었을 때 좀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처럼 고용노동부를 찾아간다고 하면 정말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사장님이 회사를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것은 나오지 말라는 얘기는 해고예요. 근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왜 내가 그만둬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즉 해고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해고를 할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요, 30일 전에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최소 30일치 월급은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해고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해고를 할 수 있지만 원칙은 서면입니다. 그래서 고용관계를 종료할 때는요, 당연히 30일분의 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서면에 의한 해고를 해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일한 지 3달이 넘지 않으면 이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3달이 넘지 않았으면 30일 동안의 추가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점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3개월 이내까지 일을 하는 걸 기억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두 번째 주제는 금융입니다. 신선 씨는 큰 돈을 모아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모았다기보다는 시설 나올 때 자립 정착금이나 디딤시아 통장 같은 큰 돈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럼 막 성인이 되었을 즈음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만 18세나 아니면 저처럼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퇴소 종료일에 받기도 해요. 사회초년생 정도 나이네요. 이 얘기를 여쭤본 이유는 저에게 법률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큰 돈을 남에게 빌려줬다든가 이래서 돌려받지 못한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혹시 이런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저는 없었어요. 저 큰 돈을 빌려준 적이 없고, 하지만 주변에서는 안타깝게 비슷한 일들을 겪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건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든 그냥 주든 정말 많이 고민하셔야 해요. 그 돈이 얼마나 중요한 돈인지도 생각해야 돼요. 본인에게 중요한 그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런데 살다 보면 한 번쯤은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되도록 돈은 안 빌리고 안 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돈을 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돈은 꼭 은행 계좌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간단하게라도 왜 돈을 주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목적인지, 그리고 돈을 받는 사람의 이름 등 인적 사항, 그리고 날짜, 그리고 돈을 받는 사람이 서명해서 그런 문서를 꼭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것 외에도 요새는 뉴스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본인이 검찰이라면서 금융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은행, 계좌번호, 주민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주로 그런 전화는 검찰이나 경찰 이런 것을 삭제하는데요.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의 수사기관이나 공무원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 계좌번호, 주민번호,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전화를 통해서 비밀번호를 얘기하지는 않으셔야 합니다. 특히 친구나 가족이 아프다, 다쳤다 이렇게 하면서 치료비를 보내달라는 전화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병원에서는요,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와서 내라고 하지 계좌로 이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은행에 가서 치료비를 보내라는 건 모두 거짓말이에요. 직접 다 확인하고 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혹시나 진짜로 검찰청이나 병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은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해요. 그래서 어느 법에도 은행 계좌나 비밀번호를 알려주라 이런 법은 없어요. 이분들이 원하면 우리가 알려주지 않아도 법적 절차를 통해서 다 알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물어볼 일이 없어요. 물어본다는 건 모두 사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병원비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은요, 돈 얘기부터 꺼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전화 오는 것도 돈을 달라고 하진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혹시나 진짜일까라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기억해뒀다가 병원이나 검찰청에서 연락이 온다고 하면 이제 본인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럼 어떤 기관이 아니라 주변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주변에서 주민번호 좀 알려줘, 혹은 주소, 전화번호 좀 알려줘, 심지어 이름을 좀 빌려주면 안 돼? 그리고 주민등록증 빌려달라는 분도 계세요. 그럼 이런 요구는요, 다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핸드폰을 새로 개통해준다는 말에 혹해서 개인정보를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씀 주신 대로 핸드폰을 개통해주겠다고 하면서 개인정보를 달라,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건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요, 핸드폰을 개통해서 자신에게 핸드폰을 돌려주면 내가 돈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특히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하거나 돈을 막 빌리고 싶은 상황이면 굉장히 혹해서 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그 핸드폰을 되팔아서 돈을 받은 다음에 그 중에 일부를 주는 거예요. 일종의 사기수법인데 그 제안에 절대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것 같아요. 새 핸드폰을 개통해서 넘겨주면 돈을 받는다는 게, 핸드폰을 개통하고 구매한 사람은 저인데 그 통신비를 매달 낼 사람도 또 저잖아요. 그런데 핸드폰 값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돈을 빌려준다니까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만약 그 사람 얘기대로 핸드폰을 개통해서 넘겨주게 된다면 상대방은 핸드폰을 또 팔아서 돈을 벌고 저만 갚아야 할 돈이 남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더 나은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사기죄가 될 수 있는데 그 핸드폰을 개통한 사람도 사기죄의 공범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지만 정말 친한 지인이 요구하거나 이미 비슷한 범죄를 몇 번 성공한 사람들 말에 있으면 혹 하고 속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친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도 조금 흔들릴 것 같은데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일단 첫째 이것만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내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은행계좌, 계좌 비밀번호는 모르는 사람에게는 누구에도 알려주지 않는다. 이 점을 정말 기억해야 되고, 큰 돈을 벌게 해준다. 이런 말도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정말 사기 피해는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는 임대차네요. 그렇습니다. 자립하면 제일 먼저 집을 구하게 되잖아요. 신선 씨도 여러 번 집을 구하셨을 것 같은데 임대차 계약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거였나요? 저는 솔직히 처음 임대차 계약서를 봤을 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부동산 중개인분의 설명만 듣고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도 계약서를 작성한 지 시간이 좀 지나서 까먹은 것도 많고 여전히 모르겠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집을 보러 다니시면 막 마음에 드는 집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거는 뭐냐면 집주인을 확인하는 겁니다. 집주인을 확인해야 돼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집을 구한다는 것은 집을 소유한 집주인과 집을 사용하는 나와 계약을 맺는 거예요. 또는 집을 가진 사람이 집을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그 집에 사용한다는 허락을 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그 집을 가진 사람에 관해서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집주인의 신분증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서 집을 가진 사람과 집을 갖고 있는 사람과 실제로 나한테 집을 사용하게 허락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집주인을 확인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제가 집을 구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남자분이 나오셨는데요. 근데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보니까 명의는 여자분이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두 분이 부부라고 하셔서 그냥 공인중개사 분의 말을 따라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네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는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집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왔다면 그 대신 온 사람에게 집주인으로부터 내가 계약하려는 집을 나에게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대리권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꼭 서면으로 문서로 확인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근데 전 현장에서 명의자분이 전화통화를 하고 또 부부관계가 맞다는 것도 확인을 했었거든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임대차 계약이 사실 적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증금이 꽤 들어가는 거다 보니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집주인이랑 계약하러 온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기를 하셔야 되고 계약서에 대리인, 즉 지금 말한 것처럼 대리인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계약서에 꼭 표시하기. 그리고 보증금은요. 꼭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기. 그리고 또 하나, 집주인이 안 오고 지금처럼 대리인이 왔다, 남편이 왔다고 한다면 보증금을 입금한 전후에 집주인과 통화해서 꼭 연락하셔야 합니다. 꼼꼼하신 공인중개사분이나 잘 알고 있는 지인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계약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역시 계약 당사자인 본인이 많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하고 보증금이 지급되고 나면 꼭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 도장까지 계약서에 받는 걸 잊지 마시고 이런 절차들을 다 이행하고 나면 절차만 지킨다면 최소한의 안전은 보장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는 확정일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생각나는 건데요. 제가 첫 임대차 계약 당시에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것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분이 해야 한다니까 나중에 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정말 안 되는 거였네요. 예, 이게 정말 중요한 절차예요. 전입신고는 내가 이사간 동네에서 이 집에 산다 그런 것을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공식적으로 신고해서 인정받는 절차고 확정일자는 뭐냐면 내가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라는 것을 그 국가기관 행정복지센터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있으면 임대차상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확정일자를 받는 걸 꼭 까먹지 말고 신청을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계약하면서 중개사분께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그럼요. 공인중개사에게는요, 당연히 이렇게 설명할 의무가 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분이 일반적으로 당연히 등기등본을 하나 뽑아서 주실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뽑아주지 않는 분이 계시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등기부 등본은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집은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등기부 등본을 보면요,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과 같은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꼭 보셔야 되고, 만약 그 내용 중에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분에게 설명해 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법에는 그와 같은 것을 설명하려고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만약에 설명을 안 하려거나 설명을 거부하거나 하면 그 공인중개사는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저도 이제 이 교육 영상을 보는 친구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모르면 물어보고 들은 답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찾아보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앞에서 근저당권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용어가 어렵다 보니까 영상을 보시는 친구들이 좀 어려워할 것 같아요. 일단 근저당권이라는 말을 좀 설명드리면, 저당권이라는 건데 내가 돈을 빌리고 이 집을 담보 잡혔다는 얘기예요. 돈을 빌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내가 계약하고 임대차로 들어가고 싶은 집이 있는데 집이 1억짜리 집이에요. 근데 나는 보증금을 2천만 원 내려고 하는데, 만약에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9천만 원을 대출받고 있다면, 그리고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집주인이 돈을 만약에 그 빌린 돈을 안 갚으면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보증금 2천만 원이 정말 피 같은 돈인데 그걸 꼭 돌려받으려면 근저당권 설정에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는 일들도 있잖아요. 근데 제 상황이라면 너무 막막하고 답답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고 임차인은 집을 집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뭐 근저당권이 있다던가 아니면 다음 임차인이 들어온 사람을 못 구했다, 그래서 다음 그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 막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하는 집주인들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내가, 물론 이래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으면 내가 계속 집에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사 가야 될 때가 되면 너무 답답하고 막막한 순간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집에 살고 있다가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보증금 문제가 정말 컸던 것 같아요. 네. 집주인한테 이거 빨리 돌려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집주인이 이걸 뭐 이자로 넣어놨다, 저축해놔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정말 법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법으로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그 임대차 보증금에 비해서 그 절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한 6개월 전부터는 내가 현재 이 집에 살지를 한 번 더 고민해서 내가 살지 말지를 임대인에게 얘기해 줘야 되고요. 최소한 끝나기 2달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좋습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이사를 가야 된다라는 상황인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 법적으로 해결돼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말만 들어도 어렵죠. 네. 임차권 등기 명령. 그리고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돼요. 되게 복잡해지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긴 한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뭐냐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국가적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소송까지 다 해줘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임대차에 문제가 생기시면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사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때 만약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임대차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 다음 주제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다음 주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이야기할 주제는요, 조금 무겁지만 꼭 알아야 하는 성폭력입니다. 성폭력이라고 하면 말을 꺼내기도 어렵고 흔히들 심각한 범죄만 생각하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혹시 신선 씨는 주변 지인이나 모르는 사람이 팔이나 손등, 목, 엉덩이를 스쳤거나 만졌거나 뭐 이런 얘기를 주변 친구들한테 들은 적이 있나요? 근데 이게 성폭력이라고는 안 했지만 친구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같이 일하시는 분이 계속 이성 친구가 있는지 물어보고 이성 친구를 만나면 무엇을 하는지 등을 자꾸 물어보시는데 기분 나쁘다고 한 적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정말 친근한 표현으로 이성 친구가 있는지 정도는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또 대화를 나누면서 데이트 장소를 추천해 주거나 아니면 맛집을 추천해 주는 수는 있죠. 그런데 성적인 이야기, 농담, 스킨십 등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행동은 모두 성희롱입니다. 일반적인 관계에서의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죠. 직장 내에서는 더 큰 문제가 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업주 아니면 상급자 아니면 동료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친구가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예민한 사항이 아니었네요. 그럼 이렇게 일하는 곳에서 성희롱을 당했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누구든지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요.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혹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성희롱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업주에게 신고를 하는 건데 그렇죠. 편의점같이 이렇게 작은 사업장은 사업주가 성희롱 가해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전국 주요 지역에는요. 고용평등 상담실이 있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노동지청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서 꼭 상담을 받고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기관을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런 성폭력으로 좀 피해를 받았다 하면 고용평등 상담실을 잘 기억해야 되겠네요. 그 당시에 저희도 아무것도 몰라서 친구를 위로하고 넘기기만 했는데요. 이제는 고용평등 상담실을 잘 기억해뒀다가 친구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신선 씨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의 사람이 성폭력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행위가 성폭력의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친한 친구들의 얼굴을 평가한다, 얼평한다. 성폭력일까요? 그쵸. 이게 성폭력이라고 해당돼야 될까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친구들끼리 얼굴 평가하는 거. 네. 이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모욕이 될 수도 있고요. 얼굴을 평가뿐만 아니라 옷 입는 거, 혹은 몸매 이런 것들을 평가하거나 과도하게 위아래로 쳐다본다거나 혹은 카카오톡으로 이런저런 성적인 얘기를 한다든가 이것도 모두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라고 해서요, 모두 처벌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학교에서나 회사에서 성희롱을 하게 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성폭력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상황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러면 정확하게 성폭력이란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성폭력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예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친구들끼리 얼굴을 평가하는 거, 그리고 직장 상사가 과도하게 이성 친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성 친구랑 어떤 관계에 있니? 이런 물어보는 것도 모두 성폭력이에요. 그리고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포괄적 개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진 행동이라면 이성 친구와의 만남에서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스킨십을 하는 경우에도 성폭력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일인데요. 이성 친구 사이라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입을 맞추거나 스킨십을 하는 건 성폭력이에요. 그 이성 친구인데 어떠냐? 그죠? 그리고 옛날에도 얼마 전에도 나랑 키스했잖아. 스킨십 했잖아.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은 반대하고 하지 말라고 한다면 지금 그 순간에서 반대하고 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폭력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강제력을 동원한 성적인 모든 행동은 범죄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아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예의 없이 이렇게 스킨십을 강행하는 건 정말 저도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이런 경우 외에도 포괄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보았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이게 가장 어려운 방법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성폭력은 범죄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런 물리적인 상황이나 강압적인 상황이 오면 강하게 거부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막 거부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셔서는 안 되고 강하게 거부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나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행동하는 상대방을 지켜주는 행동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강하게 거부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리고 만약에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한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숨기지 마시고.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지역의 해바라기 센터 혹은 성상담소 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찾아가서 꼭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게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는 강하게 거부할 텐데, 만약에 저랑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이렇게 의사를 표현하고 강하게 표현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뭔가 내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고 잘못된 사람인 것 같지만, 하지만 아는 사람일수록 더욱 강하게 표명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는 사람일수록 내가 나를 지키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에게도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아는 사이니까, 친한 사이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성범죄 문제는 내가 잘못해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네. 상대방이 잘못을 저지른 거고요. 그 사람의 잘못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자책하거나 스스로 슬퍼하지 말고, 스스로 괴로워하지 말고 잘 대처하시면 됩니다. 법률에 관한 주제 몇 가지를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이번에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겪는 생활 속의 분쟁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하는데, 신선 씨는 자립한 후에 생활하면서 겪은 법률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면 본인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라고 했던 얘기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겪었던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 주변에서 흔히들 들을 수 있는 분쟁 중에 하나가, 자립 후에 연락이 안 되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빚을 남기셨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남긴 빚을 자립 선배인 제 친구한테 갚아야 한다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흔히 있는 일인데요. 그때 친구분은 그럼 언제, 어떻게 빚을 갚으라고 연락을 받았나요? 그 친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그때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났다. 그러면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은요, 상속은 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시면 상속이 개시되고요. 시작되는 거고, 부모님이나 가족이 재산을 이제 그 부모님이나 가족의 재산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얼마 그렇죠. 갖고 있는지. 그래서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 즉 돌아가신 날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안 받겠다라는 상속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라는 한정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친구의 사례는 부모님 돌아가신 한 달밖에 안 됐을 때인데,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후에 그걸 알게 됐다고 하면 돈을 갚아야 되는 건가요? 걱정되지만 괜찮습니다. 내가 빚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법적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내가 받을 돈보다 갚을 돈이 많다는 사실을 과실 없이 몰랐다면, 즉 정말 몰랐다면, 내가 막 검색해서 알 수 없었다면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을 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네, 여기서 들어보니까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군요. 이러면 이런 건 어떻게 신청을 하는 건가요? 상속 포기를 한다거나 한정 승인을 하는 것은 법원에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류 또는 한정적으로 물려주신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라는 한정적으로만 상속을 받겠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근데 이게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그 서류를 작성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구조재단, 그리고 여러 가지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내가 돈을 갚아야 된다? 그럼 내가 받을 돈이 없다? 그런 것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재단, 법률홈닥터를 찾아가시게 되면 매우 친절하게 도와주실 겁니다. 만약 안 도와주시면요, 저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빚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을 신청하면 된다는 점,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홈닥터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는 점 꼭 기억해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변호사님,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자립 후에 지원금을 받으려고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수급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될까요? 기초 지원을 받으려면요. 일정한 기준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락하지는 않아도 정말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데 돈을 벌고 있는 가족이 있으면 기준을 통과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민법에는 가족 간의 부양 의무라는 게 있고요. 전통적인 생각에 따르면 당연히 가족이니까 부양하겠지, 서로 돕겠지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고 있는 가족이 있으면 지금까지는 기초생활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돈을 벌고 있는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요, 서로 돕지 않거나 돕는 거를 거부하거나 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판단을 할 때는 소득이 있냐, 재산이 있냐 등등을 따라하고 실제 연락이 안 되는 가족이 있고 그런 내용이 어떤 실제 내용이 있는지를 다 따져서 하겠지만 현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연락이 안 되는 부모님 때문에 이런 기초수급 지원을 못 받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제가 오늘 시간을 통해서 많이 알려줘야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지원 신청이 어렵다고 할 때는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주민센터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냥 포기하는 친구들이 정말 있거든요. 도움받을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시군구청에는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가까운 시군구청에 가셔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찾으시고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상담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시면 잘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는 찾아가는 거, 그리고 상담받는 걸 주저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법적 조력을 해주는, 이제 그분들 통해 상담을 받은 다음에 법적 조력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재단, 법률홈닥터를 찾아가시면 법률적 절차도 도와줍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게 결국 다시 가셔야 돼요. 그분들이 등록을 해주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처음부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우리들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찾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 교육 영상을 보는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자립을 하는 친구들이 뭐 어떠한 허들이 생긴다고 하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든 알아보면 도움을 주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5가지 주제로 법률에 관한 사례와 그 해결책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신선 씨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이 교육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희가 퇴소할 때는 이런 교육 영상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혹시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당장에는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용어가 어렵고 조금 낯선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듣고 나면은 퇴소하고 나서 한번 그래, 그때 나 교육 영상 들었는데 그때 그래도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고용노동부에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꼭 나중에 기억이 되어서 친구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건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이라도 법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법은 어렵잖아요. 되게 무겁고 전문적이고 어렵잖아요. 근데 가장 기초적인 것만 알고 있어도, 그리고 내가 이 기초적인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 어디 있는지만 알고 있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 우리 생활에 밀접하고 생활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실 해결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먼저 알고 있고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난감하겠지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자립선배 신선 씨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